못생겼다는 이유로 결혼 첫날부터 버림받은 여인. 그녀는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 단 한 번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집안에서 단 한 사람만은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죽기 전 그는 아무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기묘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에게만 남겨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은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정성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애구머니나 저 가마 좀 보게. 장정내 씻어 아주 죽어나가는구먼. 신부 몸무게가 도대체 얼마길래 가마 채가 휘어지느냐 말이야. 고을에 내로라 하는 부자. 안씨 가문의 대문 앞에서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명선의 가마 안까지 비수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대대로 정승판서를 배출한 뼈대 있는 가문의 귀한 딸 명선. 반면 상우의 집안은 대대로 큰 장사를 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늘 장사꾼 집안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가문의 뼈대를 세우고 싶었던 상우의 아버지가 삼고초려 끝에 얻어낸 귀한 며느리였지요. 하지만 상우에게 명선은 그저 아버지가 돈을 쏟아부어 사온 거대한 족보일 뿐이었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신랑 상우와 눈이 마주친 순간 명선은 숨이 멎는 듯한 경멸을 읽었습니다. 옥을 깎아 만든 듯 수려한 외모의 상우는 명선의 풍채를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돈이 썩어 돌아가니 이제는 시장 바닥에서 거대한 암소 한 마리를 사오셨구먼. 뼈대 있는 집안 딸이라더니 들어앉아 글만 읽어서 몸뚱이가 그리 불어 터진 것이냐? 상우에게 명선은 아내가 아니라 제 수려한 얼굴에 튄 지저분한 흙탕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상우는 옥을 깎아 만든 듯한 용모로 어딜 가나 여인들의 흠모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곁에 서는 여인 또한 당연히 꽃같이 가냘프고 고운 자태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상우의 눈에 명선의 넉넉한 풍채와 투박한 생김새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내 눈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구나. 저 못생긴 여편네 때문에 내 빛나는 일생이 망가졌다는 증오심마저 생겼습니다. 내까지 뼈대 있는 집안 딸이면 다냐? 결국 우리 집 돈을 구걸하러 온 주제에 어딜 감히 고고한 척 자리에 앉아 있느냐 말이다. 나는 돈 냄새와 섞인 그 가식적인 양반 냄새가 역겨워 이 방에 들지 않을 것이다. 문이 쾅 닫히고 홀로 남은 명선은 화려한 혼례복을 입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꼿꼿이 허리를 폈습니다. 서러움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명선은 오히려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차갑게 닫힌 문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멸적인 밤이 지나고 나면 마주해야 할 가혹한 현실을 향해 무겁고도 단단한 각오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안씨 가문의 큰 며느리가 된 명선은 가장 먼저 일어나 집안의 아침을 깨웠습니다. 똥이 트기도 전인 새벽 4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녀는 이미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눅눅해진 장작을 햇볕에 말리고
쥐가 갉아먹은 쌀자루를 기워내며 먼지 쌓인 선반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놀림은 풍채만큼이나 묵직하고 거침이 없어서 여종 셋이 달라붙어 반나절 걸릴 일을 혼자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우곤 했습니다. 동서들이 형님 몸집이면 쌀가마니 정도는 한 손으로 번쩍 드실 테니 걱정도 팔자라며 비아냥거릴 때도 명선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무거운 가마니를 짊어졌습니다. 남편 상우가 기생집에서 쓴 술값 청구서가 집으로 날아와 집안이 시끄러울 때도 그녀는 묵묵히 서재에 책먼지를 닦고 상우의 잠자리를 정갈하게 펴두었지요. 시어머니 박 씨가 억지로 맡긴 산더미 같은 빨랫감을 들고 냇가로 나갈 때도 명선은 불평 한마디 없이 살얼음을 깨고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면 누구보다 먼저 앞치마를 질러매고 부엌대기를 자처하며 수백 명의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모두가 명선의 풍채만 보며 게으르고 무식할 것이라 단정 지었지만 사실 집안의 가장 복잡한 살림을 소리 없이 갈무리하는 것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곳간의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행랑채 종들이 어디가 아팠기니를 거르는지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도 명선이었습니다. 이런 명선의 모습은 장사치로 평생을 살아온 시아버지 안대감의 눈에 아주 특별하게 비쳤습니다. 모두가 입으로만 가문을 외칠 때 몸소 땀 흘리며 이 거대한 집안의 기초를 지탱하고 있는 이는 오직 며느리 명선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생색도 없이 가문의 근간을 소리 없이 장악해 나가는 무거운 살림꾼이었지요. 내 아들놈은 똑똑한 척하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고 저 아이는 투박해 보여도 태산 같구나. 시아버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안씨 집안 여인네들의 입에서는 명선의 가슴을 후벼 파는 독설만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명선은 이 집안의 큰 며느리였으나 아무도 그녀를 큰 며느리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명선이 명문가 출신이라는 점에 깊은 열등감을 느끼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일부러 명선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살림 과제를 내리며 몰아세웠습니다. 명선아, 내가 명문가 딸이라며 내조의 법도를 잘 안다지. 마침 내일 모레가 우리 안씨 가문의 큰 제사다. 그런데 곳간의 묵은 쌀 300가마가 눅눅해져서 못쓰게 생겼구나. 내가 오늘 밤 안으로 그 쌀들을 하나하나 다 골라내고 정갈하게 씻어 놓거라. 좁쌀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내 친정의 명예도 끝인 줄 알아라. 박 씨의 호통이 떨어지기 무섭게 두 동서는 옆에서 부채질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형님, 서방님은 지금 운우 가겠어. 예쁜 기생품에 안겨 계실 텐데. 형님은 여기서 쌀이나 고르고 계시니 참으로 가련하십니다. 어머나, 형님. 오늘도 그 육중한 몸으로 마당에 계셨소. 어쩐지 아까부터 집안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어 깜짝 놀랐지 뭡니까?
동서들은 명선이 길어온 물동이에 일부러 발을 걸어 물을 쏟게 하고는 어머나 땅이 울려서 그만 발을 헛디뎠네라며 박장대소했습니다. 명선은 젖은 옷을 입고 찬 바람을 맞으면서도 입술을 깨물며 견뎠습니다. 또한 남편 상우는 여전히 기생집 운우 가게 상석에 앉아 이름 모를 여인들의 가느다란 허리를 감싸 안으며 명선의 넉넉한 풍채를 안주 삼아 비웃음을 사고 있었습니다. 자네들 우리 집 뒷방에 사는 암소 이야기를 아는가? 내 아버지가 뼈대를 산답시고 데려오녀 편내인데 풍채가 어찌나 대단한지 집안 대문이 좁아 터질 지경이라네. 내 그 덩치에 눌려 숨이 막힐까봐 집에 들어가기가 겁난다니까. 상우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기생들이 앵앵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상우는 명선이 정성껏 바느질해 보낸 비단 주머니를 꺼내 기생의 버선발 앞에 던져주며 멸시했습니다. 이건 그여 편내가 명문가 솜씨라며 내민 것인데 내 눈엔 그저 암소 발톱으로 긁어놓은 것 같아 역겹구나. 술값 대신 가져가거라. 무심한 세월은 흐르고 흘러 가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안대감의 기력도 마침내 낙엽처럼 저물어갔습니다. 그 사이 집안의 곳간은 시어머니 박 씨와 동서들의 사치로 이내 밑바닥이 보이고 있었고 노비들은 배고픔에 지쳐 눈동자가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가문의 몰락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병석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집안의 최고 어른인 안대감만이 그 파국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안대감은 비록 누워만 있었으나 평생 장사치로 산전수전 겪으며 길러온 사람 보는 눈만큼은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병풍 너머로 혹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들려오는 문 밖의 소리를 통해 며느리 명선의 일거수일투족을 소상히 지켜보았습니다. 최근 배를 골턴 행랑채 노비들이 낫과 몽둥이를 들고 소동을 일으키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랑채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올 때 안대감의 아내와 아들은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틀어박혀 폐물을 챙기며 제 안위를 보살피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명선은 홀로 행랑채로 내려가 자신이 아끼던 은가락지를 팔아 쌀을 사주며 노비들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명선은 너희가 살아야 나도 살고 이 집안도 산다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며 공포가 아닌 자애로 사람을 다스렸습니다. 노비들이 명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는 광경을 보며 안대감은 이 가문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완전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시아버지는 중병으로 누운 뒤로 식구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병수발이 귀찮다며 여종들에게 일을 떠넘겼고 동서들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받게 될 유산 목록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낄낄거렸습니다. 노인네가 숨줄이 참으로 끈질기기도 하시지. 저리 병만 보고 누워 계실 거면 진작에 곳간 열쇠나 내어주실 일이지. 동서들이 약탕기를 앞에 두고 속닥거리는 사악한 소리는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이 올리는 미음은 쌀알도
제대로 갈리지 않아 거칠었고 약은 차갑게 식어 향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명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도 홀로 깨어 시아버지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명선은 매일 새벽 이슬을 맞으며 산에 올라 시아버지의 기력을 보충할 약초를 직접 캤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화를 시키지 못할까봐 쌀알을 30번 넘게 곱게 갈고 새끼를 내리기 위해 친정에서 가져온 귀한 매실청을 정성껏 한 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 명선이 올리는 죽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가문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자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자애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식구들이 올리는 기름진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나 오직 명선이 올리는 정성 어린 죽만은 겨우 입을 벌려 받아 넘겼습니다. 며느리의 투박한 손이 자신의 마른 입가를 닦아줄 때마다 안대감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떠 명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풍채를 보며 미련하다 손가락질했지만 안대감의 눈에 비친 명선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뿌리가 깊은 나무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명선이 유산을 받으려 아양을 떤다며 조롱했지만 안대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명선이 새벽마다 올리는 죽이에 온도가 늘 일정하고 자신의 욕창을 닦아주는 손길에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으며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밤 정화수를 떠놓고 시아버지의 쾌유를 비는 간절한 기도 소리를 말입니다. 입으로만 효를 외치는 자들의 가식은 병풍 너머까지 비릿한 냄새를 풍겼지만 명선의 손길에는 소리 없는 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귀한 마음이야말로 안대감이 가문의 운명을 맡길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안씨 가문의 대문 위로 마른 하늘에 천둥이 울렸습니다. 집안의 거목이었던 안대감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고요하던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라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시어머니 박 씨가 곳간 열쇠 꾸러미를 손에 꽉 쥔 채 여종들을 닥달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대감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벽장 뒤며 장판 밑바닥까지 샅샅이 훑거라. 분명히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온다는 황금 거북이 있을 터인데 내가 예전에 대감께서 취하셨을 때 슬쩍 들으니 그 거북이 뱃속에 한양 도성 근처에 금싸라기 땅 문서가 통째로 들어있다고 하더구나. 저 노인네가 죽어도 입을 안 여니 환장할 노릇이구나. 그 문서만 있으면 당장 무너져가는 이 집안을 일으키는 건 일도 아니요. 내 아들 상우가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텐데 어서 나달 하나 건너뛰지 말고 샅샅이 뒤져라. 박 씨는 남편이 숨겨둔 가문의 보물이 안채 어딘가에 있을 거라 굳게 믿으며 먼지가 풀풀 날리도록 방안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탐내던 가문의 비보는 탐욕에 눈먼 자들의 손길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가장 깊고 의외인 곳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상우와 동서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술 냄새를 풍기며 사랑채 장식장 뒤를 뒤졌고
동서들은 벌써부터 시아버지가 아끼던 골동품들을 제 방으로 옮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의 가쁜 숨소리보다 폐물이 든 상자를 여닫는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비정한 밤이었습니다. 그 시각 명선은 홀로 시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찬물에 적셔 안대감에 타들어가는 입술을 정성껏 축였습니다. 안대감의 눈은 감겨 있었으나 문 밖에서 들려오는 처참한 탐욕의 소리들을 모두 듣고 있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대감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명선의 투박하고 단단한 손을 꼭 잡더니 쉰 목소리로 밖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물러가거라. 내 마지막으로 며느리와 단둘이 할 말이 있다. 문 밖에서 엿듣던 박 씨와 상호는 혀를 차며 물러났습니다. 저 돼지 같은 여편네라. 무슨 할 말씀이 있다고 저러시나. 그들의 비웃음 섞인 발소리가 멀어지자 방 안에는 정막과 일렁이는 촛불만이 남았습니다. 안대감은 명선의 손등 위에 자신의 마른 손을 겹치며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명선아, 너는 참으로 바보 같고도 귀한 아이다. 저 어리석은 자들은 내 육신이 식기도 전에 재물을 탐하느라 바쁘지만 너만은 내 식어가는 손을 잡고 있구나. 명선은 맺힌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안대감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생 장사치로 살아오며 다져진 서슬퍼런 총기로 번뜩였습니다. 아니다. 내 운명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명선아, 너만은 내 말을 명심해야 한다. 너는 하늘이 이 가문을 살리라고 내리신 복 그 자체다.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 절대 기죽지 마라. 너의 그 넓은 품이 아니고선 이 무너져가는 집안을 담아낼 그릇이 없느니라. 안대감은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명선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열쇠도 금괴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낡은 종이 한 장과 기묘한 빛이 도는 옥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선아, 내 말을 뼈에 새기거라. 이 비단 주머니 안에 든 것은 재물이 아니라 가문의 심장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지금 이 방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비밀이어야 한다. 가문의 해가 지고 달이 우물에 빠지는 날, 그 달을 건져 품에 안아라. 그러면 천하의 운명이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명선은 당황하여 되물었습니다. 아버님, 달이 우물에 빠지다니요. 글 한자 없는 이 종이는 무엇이며 달을 어찌 건져 올린단 말씀이십니까? 안대감은 대답 대신 명선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창밖에 차가운 달빛이 비쳤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된다. 하지만 때가 오면 내 부지런한 발과 고든 마음이 길을 안내할 것이다. 기억해 두거라. 너는 결국에 이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 될 것이니. 명선이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이자 안대감은 그제야 안심한 듯 잡았던 손의 힘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고였으나 명선은 시아버지의 당부대로 서둘러 주머니를 품속 깊은 곳, 살결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겼습니다. 그의 고개가 천천히 옆으로 꺾였고 일렁이던 촛불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시에 꺼졌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명선의 절규가 적막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대감의 임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시어머니와 남편 상우였습니다. 그들은 명선의 슬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안대감의 시신을 밀치고 벽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숨겨둔 비상금 위치라도 말했지. 어서 내놓지 못해. 상우는 명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명선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순종적인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은 그저 가문의 앞날을 걱정하는 말씀을 남기셨을 뿐입니다. 재물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저 덩치만큼 욕심도 대단하구먼? 시어머니 박 씨는 명선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명선의 고개가 돌아갔지만 그녀는 다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명선의 가슴 속에는 안대감의 마지막 유언이 문신처럼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달이 우물에 빠지는 날, 그 달을 건져 품에 안아라. 안대감의 장례가 치러지는 내내 명선은 묵묵히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상우는 부친의 상중임에도 상주 자리를 지키기는커녕 평소 드나들던 기생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곡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빈소 대신 향취와 가야금 소리가 가득한 방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사한 기생들의 부축을 받으며 독한 술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둔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건만 상우는 불쾌해 충혈된 눈으로 기생의 치맛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집안의 못생긴 아내와 병든 노친네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며 방탕한 밤을 지새웠지요. 동서들은 조문객들이 가져온 부조금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오직 명선만이 시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진심으로 배웅하며 그가 남긴 기묘한 예언의 의미를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안씨 가문에는 안대감이 예견했던 해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우의 방탕함과 시어머니의 사치로 인해 가문의 빚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대문 밖에는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에 가득하던 곡식은 쥐가 갉아먹듯 사라졌고 대대로 내려온 옥답들은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거대했던 안씨 가문의 명성은 안대감의 죽음과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안에는 곡소리 대신 탐욕의 소음이 가득 찼습니다. 더 크게 부수거라. 분명히 이 안채 기둥 어딘가에 그놈의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게야. 샅샅이 뒤져라. 안대감의 아들들과 시어머니 박씨는 상복도 벗지 않은 채 집안을 도끼로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석가래를 부수고 장판을 걷어내며 오직 은밀히 전해진다는 황금 거북을 찾기 위해 광기 어린
눈을 번뜩였습니다. 기둥이 찍혀 나갈 때마다 집안의 뼈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자개장들은 도끼날에 박살나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명선은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을 치우며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여편네야.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너도 어디든 뒤져봐. 내가 시아버님 임종을 지켰으니 분명히 몰아들었을 거 아냐? 노인네가 그 금싸라기 땅 문서가 든 황금 거북을 어디다 숨겼대. 어서 말해. 서방님 아버님께서는 그저 가문의 화목만을 당부하셨을 뿐입니다. 보물에 관해서는 제게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에잇, 재수 없는 소리. 네, 그 꼴사나운 풍채 때문에 집안 운수가 다 막혔어서 보물도 안 나타나는 게야. 아버님이 노망이 나셔도 유분수지. 저런 화상을 며느리라고 들이셨으니 내 팔자가 이 모양이지. 하지만 보물은커녕 먼지만 날리는 폐허 속에서 남편 상우는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인 조상 대대의 땅 문서들을 챙겨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곡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빈소 대신 향취와 가야금 소리가 가득한 방에 주저앉아 그는 화사한 기생의 부축을 받으며 독한 술을 들이켰습니다. 초월아, 이제 그 칙칙한 집구석은 끝이다. 내 눈앞에 아른거리던 그 못생긴 여편네와 병든 노친네를 생각하면 술맛이 다 떨어지는구나. 자, 여기 봐라. 이게 우리 집안 마지막 옥토 문서다. 이걸 넘기면 너와 내가 살 화려한 별채부터 마련할 수 있지. 가문, 족보, 흥,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내 눈앞에 미색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상우는 기생에게 눈이 멀어 집안의 근간을 팔아치웠고 그 소식은 빚쟁이들의 거친 발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대했던 소슬대문이 발길질에 열리며 험악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안대감이 평생 일궈온 가사는 순식간에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내가 쳐들어와 솥단지까지 떼어가는 아비규환 속에서 시어머니 박씨는 마루에 주저앉아 통곡하다가도 눈을 희번덕이며 사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가져가려면 이 낡은 가구들이나 가져가거라. 내 아들 상우가 곧 황금 거북을 찾아올 것이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그 거북이만 찾으면 너희 빚 따위는 금싸라기 땅면 맞이기로 갚아줄 테니 제발 그만해라. 이 할망구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내 아들놈은 벌써 땅 문서를 노름판이랑 기생 치맛자락에 모두 던져주고 도망갔다. 황금 거북, 그딴 게 있었으면 벌써 나왔겠지. 이 집 기둥이라도 뽑았어. 빚을 갚아야겠으니 저리 비켜. 빚쟁이들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벽을 허물고 천장을 쑤셔대자 시어머니 박씨는 절망에 빠져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명선이 앞치마를 질러매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풍채가 문 입구를 꽉 채우자 사내들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멈추십시오. 빚은 갚을 것이나 상중인 집안에서 이토록 무례하게 구는 법은 없습니다. 물건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만큼은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명하노니 물러가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그 빚을 꼭 갚을 것이니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명선의 압도적인 기계에 눌린 사내들은 투덜거리며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이미 폐허가 되었습니다. 가구는 모두 실려 나갔고 도끼질에 너덜너덜해진 벽면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중풍이 와서 자리에 누운 채로도 헛손질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거부가, 내 황금 거부가, 그놈만 있으면 다 해결될 텐데 상우는 정말 나를 버린 것인가? 그 땅 문서들 정말 다 날려버린 것인가? 모두가 떠나고 찬바람만 드는 폐가 같은 집. 명선은 중풍으로 누운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시댁 식구들의 멸시, 그리고 무너진 가문의 무게가 명선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명선은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 홀로 뒷마당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세상은 저를 미련하다 하고 남편은 저를 흉물이라며 버렸습니다. 이 폐허 속에서 제가 무엇을 더 지켜야 한단 말씀입니까? 명선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우물 난간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름 뒤에 숨어있던 보름달이 불쑥 고개를 내밀더니 차갑고 푸른 달빛이 우물 안을 수직으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명선은 무심코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엔 깊고 어두워 바닥조차 보이지 않던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뭄으로 물이 낮아진 데다 정중앙에 뜬 보름달 빛이 수면을 통과해 우물 바닥의 가장 깊은 곳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맑은 물빛 끝에 이끼 낀 돌틈 사이로 은은하게 노란 빛을 내뿜는 쇳덩이의 모서리가 살짝 드러났습니다. 아, 저것은 명선의 머릿속에 시아버지가 남긴 기묘한 유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문의 해가 지고 달이 우물에 빠지는 날, 그 달을 건져 품에 안아라. 시아버지가 말한 달이 우물에 빠지는 날이란 단순히 달이 뜨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몰락하여 아무도 우물을 돌보지 않아 물이 맑아지고 1년 중 달이 가장 높이 떠서 우물 바닥까지 빛이 닿는 바로 오늘 같은 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탐욕에 눈먼 자들이 낮에 아무리 우물을 뒤지고 집안 기둥을 부수어 본들 이 고요한 밤의 계시를 알 리 없었습니다. 명선은 더 이상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우물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께서 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우물을 이야기하셨는지,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자만이 이 빛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었군요. 밤이 깊을수록 우물 속으로 쏟아지는 달빛은 더욱 예리하게 물줄기를 갈랐습니다. 명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우물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집착에 시달리며 빚쟁이들에게 자존심을 짓밟혔던 그 모든 서러움이 차가운 밤 공기에 씻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명선은 결연한 눈빛으로
우물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엔 시아버지가 평생을 걸쳐 숨겨온 가문의 마지막 명운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명선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속적삼 차림으로 우물가 기둥에 두레박 밧줄을 여러 번 단단히 감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허리에 밧줄 끝을 다시 한 번 단단히 묶었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그 깊이를 가늠하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렸겠지만 명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풍채에 어울리는 강한 팔 근육을 믿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우물 안벽에 발을 디뎠습니다. 아버님, 제가 갑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무게를 제가 감당하러 갑니다. 명선은 두레박 밧줄을 꽉 움켜쥐고 천천히 아래로 몸을 내렸습니다. 우물 아래서 올라오는 냉기는 뼈를 에이는 듯했고 이끼 낀 돌벽은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명선의 굵은 팔뚝은 자신의 육중한 몸무게를 온전히 지탱하며 조금씩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남들이 미련하다 비웃던 그녀의 강인한 팔힘은 이제 어둠 속에서 가문의 희망을 붙드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발끝에 차가운 물줄기가 닿았습니다. 명선은 밧줄을 놓지 않은 채 물속으로 깊이 몸을 담갔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으나 오직 하늘 정중앙에서 내려온 달빛 기둥만이 물속의 한 점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명선은 숨을 참으며 그 빛이 닿는 우물 바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진흙더미 사이로 묵직하고 단단한 감촉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명선은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움켜쥐고 진흙 속에서 끌어올렸습니다.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가쁜 숨을 몰아쉰 명선이 밧줄을 당겨 올라온 뒤 마당의 달빛 아래 그 물체를 내려놓았습니다. 진흙과 이끼를 뒤집어쓴 흉측한 돌덩이 같았으나 달빛이 닿는 곳마다 은은한 황금빛이 스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명선은 곧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거대한 거북의 몸체 어디에도 무언가를 숨길 틈새나 열쇠 구멍 하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선은 젖은 손을 닦을 새도 없이 품속에서 시아버지가 남긴 그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글자 한자 적혀 있지 않던 무지의 종이었습니다. 아버님, 거북을 찾았으나 여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부디 이 미련한 며느리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무엇인가에 홀린 듯 명선은 시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며 우물에서 길어올린 맑은 물에 그 종이를 조심스레 적셨습니다. 종이가 물기를 머금자 매끈했던 표면 위로 검은 먹물이 번지듯 글자들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전 시아버지가 쓰셨던 꼿꼿하고 정갈한 필체였습니다. 이마와 반지가 만나면 그때야 비로소 숨겨진 길이 열리리라. 명선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적힌 글귀를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옥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들이 미련하다 비웃을 때도 시아버지의 유언이라 믿고 한순간도 품에서 떼지 않았던 그 반지였습니다. 명선은 진흙 묻은 거북의 이마 부분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종이에 적힌 대로 옥반지 알맹이의 크기와 한치에 오차도 없이 딱 맞는 둥근 홈이 나타났습니다. 명선은 옥반지를 그 홈에 깊숙이 밀어넣고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시계 방향으로 힘껏 돌렸습니다. 찰칵. 정교한 기계 장치가 맞물리는 소리가 적막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굳게 닫혀 있던 거북의 등껍질이 좌우로 갈라지며 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기름 종이에 겹겹이 쌓여 습기 하나 차지 않은 문서 뭉치와 주먹만한 황금 두꺼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 근처 나라의 모든 물자가 모이는 핵심 요지의 금싸라기 땅 문서들이었습니다. 안대감은 자식들의 탐욕을 예견하고 오직 이 비밀스러운 종이와 반지를 끝까지 지켜낼 인내심 있는 며느리만이 거북의 배를 열 수 있도록 이중의 빗장을 걸어두었던 것입니다. 명선은 그 땅 문서들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씨나 남편 상우가 설령 우물 바닥을 뒤져 이 거북을 찾았더라도 명선이 가진 반지가 없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겉만 번드르르하고 열리지 않는 금덩어리에 불과한 보물이었을 뿐입니다. 명선은 시아버지의 치밀한 안목과 자신에게 보내준 깊은 신뢰에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당신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감히 이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젖은 몸으로 우물 밖을 나서는 명선의 모습은 달빛 아래서 마치 강철로 빚은 장수처럼 당당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마침 대문 밖에서 빚쟁이들의 거친 고함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기한이 끝났음을 알리는 탐욕의 전령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선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북의 등껍질을 다시 닫고 반지를 손가락에 낀 채 차갑고 단단한 눈빛으로 대문을 응시했습니다. 방 안에서 신음하던 시어머니 박 씨는 명선의 달라진 발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젖은 몸으로 들어선 명선은 아무 말 없이 황금 두꺼비 한 마리를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기운을 차리십시오. 아버님이 남기신 가문은 이제 제가 지킬 것입니다. 명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집안의 공기를 단번에 제압할 만큼 묵직했습니다. 가문을 배신하고 기생집에서 허송세월하는 남편 상우와 보물의 눈멀어 집을 폐허로 만든 시댁 식구들 앞에 진정한 주인이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명선은 품 안의 땅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안씨 가문의 해는 지고 명선의 달이 세상을 비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대지를 짓누르던 그 시각에 안씨 가문의 솟을 대문은 빚쟁이들의 거친 발길질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유해를 주었던 탐욕의 무리가 마침내 가문의 숨통을 끊으러 들이닥친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대문을 연 것은 겁에 질린 하인도 도망칠 궁리를 하던 아들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물물에 젖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달빛보다 서슬퍼런 눈빛을 한 며느리 명선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빚쟁이 대장이 가래침을 뱉으며
앞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뒤따르던 장정들은 이미 집 안에 남은 석가래라도 뜯어낼 기세로 연장을 꼬아 쥐고 있었습니다. 기한은 끝났다. 자, 이제 이 집 문서를 내놓든가. 아니면 저 안방에 누운 할망구라도 끌어내서 종으로 팔아야겠구나. 비켜라. 이 덩치만 큰 여편네야. 명선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거대한 풍채로 빚쟁이들의 앞길을 산처럼 가로막았습니다. 명선은 허리춤에 묶어두었던 비단 보따리를 풀어 그들의 발 앞에 내던졌습니다.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 보따리가 풀리며 진을 묻은 황금 두꺼비들이 마당의 흙바닥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이 집안의 빚은 모두 탕감된 것이다. 이자까지 넉넉히 쳐넣었으니 당장 그 더러운 손을 치우고 이 집에서 나가거라. 빚쟁이 대장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황금이, 그것도 가장 무시했던 며느리의 손에서 나오자 그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이복에, 이게 다 어디서 난 것인가? 설마 안영감이 정말로? 더는 묻지 마라. 이 황금은 아버님이 이 가문의 주인에게 맡기신 것이다. 빈 문서를 내놓고 다시는 이 대문을 넘보지 않겠다고 지장을 찍어라. 만약 한 번만 더 이 집 담장을 넘겨다 본다면 그때는 금전이 아니라 내 이 두 팔로 너희의 뼈마디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명선의 기계에 눌린 빚쟁이들은 빈 문서를 내던지듯 건네주고는 황금을 챙겨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그 광경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시어머니 박씨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마루로 기어 나왔습니다. 명선아. 저게 정말 황금 거북에서 나온 것이냐? 내 아들 상우는 어디 가고 내가. 어머님, 이제 정신을 차리십시오. 서방님은 이미 가문을 버렸습니다. 이제 이 집을 지키는 것은 아버님의 유언을 받든 저뿐입니다. 가문을 지켜낸 명선은 가장 먼저 화려한 비단옷을 맞추는 대신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무너질 담장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끼질로 망가진 기둥을 자신의 굵은 팔로 직접 받쳐 세우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명선은 금싸라기 땅 문서를 이용해 큰 이익을 얻었고 그 돈으로 곡식을 사들여 마을 어귀에 커다란 솥을 걸었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안씨 가문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이는 누구든 들어와 죽 한 그릇이라도 비우고 가십시오. 명선은 직접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백성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그녀의 넓은 등은 이제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배고픈 백성들이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언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뚱뚱한 며느리라 부르는 대신 안씨 가문의 자비로운 당주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넉넉한 그녀의 풍채는 이제 풍요와 생명의 상징이 되어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명선의 지극한 간호를 받으며 속죄의 눈물로 여생을 보내던 시어머니 박씨는 끝내 명선의 손을 잡은 채 평온히 눈을 감았습니다. 박씨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명선의 거칠고 두툼한 손등에 자신의 여윈 손을 겹쳤습니다. 명선아, 내가 너를 그토록 미워하고 옥죄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끝까지
이 못난 시어미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곁을 지켰느냐?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인 줄도 모르고 내가 내 집 대들보를 내 손으로 찍어냈으니 참으로 면목이 없구나. 이제는 부디 나에 대한 짐을 내려놓고 내가 일군 이 넓은 세상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 거라. 명선은 말없이 시어머니의 굽은 등과 야윈 어깨를 자신의 넓은 품으로 포근히 안아주었습니다. 박 씨는 명선의 넉넉하고 따뜻한 체온 속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안식과 용서를 얻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명선은 시아버님 곁에 시어머님을 정중히 모셨습니다. 두 분의 묘소 앞에 선 명선의 뒷모습은 슬픔을 넘어선 장엄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부모를 모두 떠나보낸 명선은 비로소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안씨 가문의 진정한 당주로서 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넉마나 다름없는 몰골을 한 사내 하나가 안씨 가문의 대문 앞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 집안의 귀한 아들이었던 상우였습니다. 조상의 땅 문서까지 내던지며 기생초월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그는 재산이 바닥나자마자 차가운 배신을 당했습니다. 초월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상우를 가차 없이 내쫓았고 그는 고을을 떠돌다 결국 제 발로 버렸던 집구석으로 기어들어 온 것입니다. 명선아, 내 마누라 명선아, 나다, 상우다. 어서 문을 열어라. 상우는 대문을 두드리며 예전처럼 큰 소리를 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떨리는 비굴함이 가득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나타난 명선의 모습은 예전에 구박받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정갈하고 위엄 있는 비단 옷을 입은 그녀의 풍채는 이제 집안을 다스리는 당당한 여주인의 기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방님, 아니 이제는 남남인 분이 어찌 이 대문을 두드리십니까? 명선아, 내가 잘못했다. 그 요망한 기생년에게 홀려 내가 잠시 미쳤던 게야. 내 재산과 마음을 다 털어가더니 내가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다른 사내에게 붙어 나를 길거리로 내팽개치더구나.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너뿐이다. 어서 나를 안으로 들여다오. 상우는 명선의 치맛자락을 붙들려 했으나 명선은 차갑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조차 남아있지 않은 깊은 무심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대문을 나설 때 아버님의 법도와 가문의 인연은 이미 끊겼습니다. 조상의 피땀을 기생의 웃음값으로 던져버리고 어머니까지 버린 분에게 이 집안의 흙 한 줌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뭐라, 이 여편 내가 정말 미쳤구나. 내가 이 집안의 종손이다. 내가 가진 그 보물도 원래 내 것이란 말이다. 상우가 악을 쓰며 달려들려 하자 명선은 품 안에서 옥반지가 끼워진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서슬퍼런 위엄의 상우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반지는 아버님께서 가문을 지킬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초월에게 버림받고 돌아온 것은 인과응보일 뿐 이곳은 더 이상
당신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만약 억지로 버티며 이 집안에 하나라도 손을 댄다면 도둑의 죄를 물어 관가에 넘길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집에 족보했어. 지워진 지 오래이며 어머님께서도 생전에 당신을 이 가문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예전의 정을 생각하여 노잣돈이라도 받아 조용히 물러날 것인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 앞에서 가문을 배신하고 처백에 버림받은 추한 실태를 다 드러내며 매질을 당해 쫓겨날 것인지 당신이 이 대문을 다시 넘는 순간 그것은 지아비의 귀환이 아니라 침입자의 침탈이 될 것입니다. 명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상우의 영혼을 꿰뚫는 듯 묵직했습니다. 거대한 산처럼 서 있는 명선의 그림자가 자신을 압도하자 상우는 결국 제풀에 꺾여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명선은 끝내 대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명선이 본 남편의 마지막 비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화창한 가을날, 고을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명선 상단의 거대한 행렬이 고을 대로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행렬의 맨 앞에서 화려한 가마 대신 튼튼한 말 위에 올라 상단을 진두지휘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선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연륜의 주름을 새겼으나 그 풍채만큼은 여전히 산처럼 넉넉하고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비단옷 위로 빛나는 옥반지는 이제 그녀가 가문의 주인을 넘어 이 고을 경제의 심장을 쥐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보셨습니까? 당신께서 말씀하신 달은 우물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 마음 속에도 있었습니다. 남들이 흉하다 비웃던 이 육중한 몸은 이제 수천 명의 생계를 짊어지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고 제 넓은 등은 헐벗은 이들의 바람막이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안목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야 온 세상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명선은 상단 행렬을 잠시 멈추고 우물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눈물로 가득 찼던 그 우물은 이제 맑은 물이 넘쳐나 마을 사람들의 갈증을 씻어주는 생명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선은 넉넉한 웃음을 터뜨리며 상단 대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가자. 길은 걷는 자의 것이고 복은 나누는 자의 것이다. 오늘 우리 상단의 결실을 고을 모든 우물에 나누어 주어라. 명선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고을 하늘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명선이었다면 배신하고 돌아온 남편 상우를 받아주셨을까요? 아니면 명선처럼 단호하게 대문을 닫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선택과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